그깟 푼돈 때문에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돌아가세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시어머니 귀에 대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움직일 수 없던 시어머니가 그 모든 말을 또렷하게 듣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 3개월 만에 멈춰 있던 손가락이 처음으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아직 거리엔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 은정김밥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 아래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김을 굽는 고소한 냄새가 찬 공기를 타고 골목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60대 중반의 여인이 묵묵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고무장갑을 낀 손은 수십 년의 숙련도를 보여주듯 정확하고 빠르게 김밥을 말아냈습니다. 은정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허리는 이미 굽어 있었고 어깨는 늘 같은 자세로 일하느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5시를 가리킬 때쯤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새벽 일을 나가는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굵은 목소리로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김밥 3줄 포장이요 하고 주문했습니다. 은정은 네, 금방 싸드릴게요. 오늘도 현장 가시는구나 하며 손을 놀렸습니다. 노동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줌마도 몸 좀 사리면서 하세요. 매일 이렇게 일찍 나오시면 힘드실 텐데 했지만 은정은 그저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인걸요 하고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그녀는 잠시 허리를 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곳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엔 40년 동안 한 푼, 2푼 모은 100억이라는 상상도 못할 재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증서, 주식 투자 내역, 적금 통장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밥을 말며 번 돈을 그녀는 단 한 번도 흥청망청 쓴 적이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비싼 옷 한 벌 사지 않았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색바랜 앞치마, 그게 은정의 전부였습니다. 가게 벽에는 아들 준호의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 그 사진을 보며 은정은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새벽마다 일어나 김밥을 말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그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200개의 김밥. 손목은 늘 욱신거렸고 어깨는 파스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말자. 그냥 조용히 열심히 살자.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참치김밥 2줄이요. 야채김밥 하나 포장해 주세요. 아줌마 오늘도 맛있게 해주세요. 손님들의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줄을 선 손님들 사이로 은정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한 손으론 김밥을 자르고 다른 손으론 포장을 했습니다. 계산은 머릿속으로 척척 해냈습니다. 젊은 직장인 한 명이 아줌마 여기 김밥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은정은 수줍게 웃으며 그냥 정성껏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식 먹인다 생각하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잠시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은정은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칼칼했지만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가게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김밥집 아줌마로만 그녀를 봤습니다. 누가 이 작은 가게의 주인이 100억 자산가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끔 동네 부동산 사장이 들러 아줌마, 이 자리 팔 생각 없으세요? 좋은 값 쳐드릴게요 하고 권했지만 은정은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여기가 제 삶이니까요.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서야 은정은 의자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손가락은 굳어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마사지를 했습니다. 손톱 밑엔 김가루가 까맣게 끼어 있었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매상을 계산하며 은정은 묵묵히 돈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동전 하나, 1,000원짜리 한 장도 소중했습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부는 이렇게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골목길엔 그녀의 발자국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혼자 먹을 간단한 저녁을 차리고 내일 재료를 준비한 뒤 잠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새벽 4시엔 다시 일어나 김밥을 말 것입니다. 그게 그녀가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때로는 이런 삶이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고 그 길의 끝에는 분명 보상이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명절 아침 은정은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 며느리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차렸습니다. 손목은 아팠지만 가족을 맞이하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오전 11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서리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명품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으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또 김밥집 냄새. 환기 좀 시키지 그러셨어요. 옷에 다 배겠네. 서린의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그저 미안하다는 듯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와 따뜻하게 데워놓은 집안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식탁에 앉은 서리는 반찬들을 하나씩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니, 이런 기름진 음식 말고 좀 깔끔한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요즘 누가 이렇게 먹어요? 준호는 아내의 말에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그냥 밖에서 사 먹어도 되는데 하고 거들 뿐이었습니다. 은정이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을 한 입 빼어 문서린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며칠 된 고기 아니에요? 냄새가 좀 이상한데. 사실 그날 아침 일찍 정육점에서 사온 최상급 한우였습니다. 은정은 아니야, 오늘 아침에 산 건데. 하고 설명하려 했지만 서리는 이미 젓가락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물만 마실게요.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서리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는 식사 내내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가끔 작게 비웃는 듯한 콧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김밥집 이제 그만하면 안 돼? 나이도 있으신데. 우리가 용돈 드릴 테니까.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할만해. 일하는 게 좋아.
설인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김밥집에 그렇게 애착이 있으신가 봐요. 뭐, 어머니 재산이라고 해봐야 그 가게랑 낡은 집 한 채가 전부겠지만, 그녀의 말투엔 무시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평생 김밥이나 말면서 사셨으니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사신 건 인정해요. 설이는 마치 은정이 없는 것처럼 준호에게만 말했습니다. 은정은 그저 묵묵히 밥을 씹을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설이는 은정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보험 같은 거 들어놓으신 거 있으면 수익자 확인 좀 해보세요. 준호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은정은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설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냥 만약을 위해서요.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하고 덧붙였습니다. 준호가 돌아오자 설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한 며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어머니는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차가움을 은정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 설이는 계속해서 은정의 살림살이를 훑어봤습니다. 어머니, 이 그릇들도 너무 오래됐네요. 이런 건 좀 버리고 새로 사세요. TV도 너무 작은데 큰 걸로 바꾸면 어때요? 설인의 태도에 은정은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 준호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용돈이야. 봉투 안엔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인이 옆에서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머뭇거리다가 엄마 잘 쓰세요 하고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은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혼자 남은 은정은 차가워진 갈비찜을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짭짤한 간장 맛과 함께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음식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초라하게 보이는구나. 평생 김밥맛만 불쌍한 시어머니로 보이는구나. 수돗물에 젖은 손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더 차가운 건 가족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금고를 열어 통장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걸 알면 설인이가 얼마나 놀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알려주면 안 돼. 돈 때문에 오는 정은 진짜가 아니니까. 다음 날 새벽 은정은 여느 때처럼 김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상처는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오늘도 묵묵히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여전히 친절하고 따뜻한 김밥집 아줌마였지만 그녀의 마음엔 어제보다 조금 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준호는 어릴 적 엄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새벽마다 김밥을 싸러 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겨울엔 손이 꽁꽁 얼어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녹여야 했고 여름엔 더위에 쓰러질 것처럼 힘들어했던 엄마. 그때 준호는 다짐했었습니다. 엄마, 내가 크면 편하게 해드릴게.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설이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빠, 우리 집에서 김밥 냄새 나는 거 정말 싫어. 시어머니 오시면 온 집안이 김밥집 냄새야. 매번 불평하는 아내 앞에서 준호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은정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 뒤에야 준호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그냥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 밥은 먹었니?
은정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먹었어. 뒤에서 설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시어머니야? 맨날 전화해서 뭐 하시는 거야?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데. 준호는 다급하게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은정은 끊어진 전화기를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텅 빈 집안이 유독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TV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준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바쁘겠지. 귀찮게 하면 안 되지. 스스로를 달래며 김밥집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연히 거리에서 준호 가족을 만났습니다. 은정은 반가운 마음에 준호야 하고 불렀지만 설인이 준호의 팔을 잡아 끌며 빨리 가요. 약속 늦겠어 했습니다. 준호는 엄마를 향해 미안한 듯 손만 흔들고는 아내를 따라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피하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생일,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모든 순간에 은정은 준호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거니?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은정은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준호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생일인데 저녁 먹으러 올래? 미역국 끓여놨어.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엄마 미안한데 오늘 설인이랑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갈게 했습니다. 은정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그래, 알았어. 생일 축하한다. 건강해야 해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앉아 식은 미역국을 마주한 은정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연락은 더 뜸해졌습니다. 어버이날에도 추석에도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빠서 해외 출장이 있어서 매번 다른 핑계였습니다. 은정은 그 핑계들이 거짓임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들은 잘 지내니? 요즘 통 안 보이네. 은정은 억지로 웃으며 바빠서 그래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하고 대답했지만 돌아서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 은정은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 엄마야. 건강하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보고 싶다. 읽은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답장이 오면 놓칠까봐. 김밥집에서 일하다가도 문득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준호가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큰 집 사줄게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의 준호는 어디로 간 걸까? 은정의 손에 들린 김밥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은정을 위로했습니다. 다 그래. 자식들 결혼하면 부모는 뒷전이 되는 거야. 섭섭해도 이해해야지.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집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준호 방을 그대로 둔 채 매일 청소했습니다. 혹시라도 들를까 싶어서. 하지만 그 방은 점점 더 낯설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은정은 준호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설인과 해외여행을 간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 하지만 그 행복 속에 엄마는 없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비록 그 행복 속에 내가 없어도 그래도 괜찮아. 사랑한다, 아들아. 펜을 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은정의 발자국 소리만이 빈 집을 채웠습니다. 때로는 그 고요함이 너무 무거워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겨울바람이 유독 매서운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 은정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날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연말이라 주문이 밀려 있어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김밥집에 도착한 은정은 두꺼운 외투를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제대로 굽히기도 힘들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녹인 뒤 재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근을 써는데 칼이 자꾸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오전 7시부터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연말 회식 도시락 주문이 100인분, 거기에 일반 손님들까지. 은정은 쉴 새 없이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목이 찌릿찌릿 아파왔지만 파스를 붙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줌마 김밥 20줄이요. 도시락 50개 포장됐나요? 빨리 좀 해주세요. 급해요. 손님들의 재촉에 은정은 더욱 서둘렀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가게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은정은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일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얼굴이 2개로 보였다가 하나로 합쳐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오후 3시, 잠시 손님이 뜸해진 틈에 은정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은정은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했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저녁 6시 또다시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은정은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김밥을 마는 손이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재료가 삐뚤빼뚤 놓였지만 제대로 정리할 힘이 없었습니다. 한 손님이 아줌마 오늘 김밥 왜 이래요? 하고 불평했지만 은정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밤 8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은정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는 내일 하기로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걸음이 자꾸 엇나갔습니다. 전봇대를 붙잡고 숨을 고르며 걸었습니다. 집까지 평소 10분 거리가 오늘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던 순간 은정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작은 신음과 함께 그녀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보도블록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은정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운 채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생각만 겨우 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늦은 귀가를 하던 이웃 주민이 은정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김밥집 아줌마. 아줌마, 정신 차려요. 119에 신고하는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들것에 실리는 동안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는구나. 구급대원들이 이름을 부르고 의식을 확인했지만 은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은정을 본 의사는 즉시 CT와 MRI를 지시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뇌출혈.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있나요? 은정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계속 신호만 갔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은정은 각종 기계에 연결됐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B- 소리를 내며 생명을 확인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대신 숨을 쉬어줬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에 가까운 의식 저하입니다. 언제 깨어날지, 아니 깨어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없나요? 아들이 있다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은정은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꺼풀조차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여기 있어. 마음속으로만 외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신히 연락이 닿은 준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설인과 함께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준호의 목소리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장기간의 과로와 스트레스, 영양 부족이 원인입니다. 평소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못하고. 준호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그녀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의사는 황당한 표정으로 지금은 환자 상태가 중요합니다 했지만 설이는 계속 비용을 따졌습니다. 은정은 그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계산 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의 한숨 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하는구나. 은정의 마음속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창밖의 겨울 풍경은 어느새 봄의 기운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벚꽃 봉오리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세계는 여전히 정지해 있었습니다. 간병인 미숙 씨가 은정의 몸을 닦아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보고 싶으시죠? 은정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미숙 씨는 은정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주고 관절 운동을 시켜주고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어머님 머리숱이 참 좋으시네요. 피부도 고우시고. 간병인의 따뜻한 손길이 은정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준호는 처음 일주일 동안 매일 왔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불평이 시작되면서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병원 가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왜 가요? 병원비만 나가고. 2주가 지나자 일주일에 1번, 한 달이 지나자 한 달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미숙 씨가 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심심하실까봐 라디오 틀어놨어요.
제가 잠시 나갔다 올게요.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정이 젊은 시절 즐겨 듣던 노래였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게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가사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마음대로 흘릴 수 없었습니다. 은정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미숙 씨가 작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제가 작은 케이크 준비했어요. 미숙 씨는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드님한테 연락드렸는데 오늘은 못 오신대요. 출장이라고. 사실 준호는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설인이 어차피 의식도 없는데 가서 뭐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을 더 벌어요. 하고 막았던 것입니다. 준호는 망설이다가 결국 아내의 말을 따랐습니다. 어버이날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다른 환자들을 찾아온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네이션을 들고 온 자녀들, 과일을 깎아주는 며느리들. 하지만 은정의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미숙 씨가 마트에서 산 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만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병실이 후덥지근했지만 에어컨 비용을 아끼려는 설인의 지시로 선풍기만 돌아갔습니다. 미숙 씨가 수시로 은정의 이마를 닦아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 좀 틀어드리면 좋을 텐데. 준호가 2달 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10분도 채 있지 않고 가려는 아들에게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어머님이 가끔 손가락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까요? 준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네, 그러세요 하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설인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금방 갈게. 그냥 얼굴만 보고 가는 거야. 어차피 반응도 없어. 은정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병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미숙 씨가 어머님, 추석인데 아드님이 안 오시네요 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숙 씨가 읽어줬습니다. 엄마, 추석인데 못 가서 미안. 설인이 친정에 가자고 해서 다음에 갈게. 미숙 씨는 한숨을 쉬며 에휴, 어떻게 명절에도 하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는 모습이 은정의 마음 같았습니다. 계절은 변해가는데 그녀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옆 병실에서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자식들의 절규가 은정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저렇게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미숙 씨는 매일 은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김밥집 앞을 지나갔어요. 새 주인이 들어왔더라고요. 어머님 김밥이 그립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은정은 김밥 많은 손의 감촉이 그리웠습니다. 그때가 차라리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쓰러진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어머님, 첫눈이에요. 예쁘게 내려요 하며 창문을 열어 눈 냄새를 맡게 해줬습니다.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습니다. 엄마. 준호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가 이내 놓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바빠서, 자주 못 와서.
그 말이 진심인지 변명인지 은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5분도 안 되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 가볼게요. 설인이 기다려서 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남이 되어가는구나. 미숙 씨가 준호가 나간 뒤 은정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님 서운하시죠? 제가 있잖아요. 제가 매일 와서 어머님 돌봐드릴게요. 타인의 위로가 가족보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서글펐습니다. 3달 만에 설인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새로 산 듯한 코트를 입은 그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미숙 씨가 인사를 했습니다. 아, 며느님 오셨네요. 오랜만이세요. 설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좀 바빴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미숙 씨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3개월째 똑같아요.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장기전을 각오하라고. 설인의 표정이 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래요? 차도가 전혀 없다는 건가요?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미숙 씨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저 잠깐 어머니랑 단둘이 있어도 될까요? 오랜만에 와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설인의 요청에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는 잠깐 매점에 다녀올게요. 미숙 씨가 나가고 병실 문이 닫히자 설인은 천천히 은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복도를 한번 살피고는 문을 살짝 잠갔습니다. 병실엔 심전도 기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설이는 은정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은정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못 듣겠지만, 아니, 혹시 듣고 있다면 더 좋겠네요. 은정은 며느리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설이는 은정의 귀에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숨소리가 은정의 귀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이렇게 누워만 계시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병원비만 나가고 준호 오빠도 겉으로 말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힘들어 죽겠대요. 매달 나가는 병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아두신 얼마 되지도 않는 가게랑 집값보다 더 쓰고 가실 것 같네요. 설인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눈 한 번 못 뜨시고 의사도 희망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이렇게 몇 년을 누워 계실 건가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아이도 낳고 싶고 집도 넓은 데로 옮기고 싶고 근데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저희 친구들은 다 유럽 여행 가고 좋은 차 사는데 저희는 시어머니 병원비 대느라. 설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은정의 귀에 거의 닿을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자식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짐 되지 마세요. 그깟 미련 때문에 질질 끌지 말고 제발 좀 빨리 돌아가세요. 그 말은 독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은정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동안 꼼짝 못했던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재산이라고 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그 낡은 집이랑 김밥집 보증금? 그것도 이미 병원비로 많이 날아갔잖아요. 이러다 정말 거지 되겠어요, 저희가.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어머니 병수발이나 하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말도 못해요. 신혼인데 시어머니가 식물인간이라고 하면 얼마나 불쌍하게 볼까요?
은정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잔혹한 말들이 3개월 동안 잠들어 있던 신경들을 하나둘 깨우고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도 사실 똑같이 생각해요. 어제도 한숨만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계속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면서요. 차라리 하다가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알아요. 뭐라고 하려 했는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자신을 짐으로 여긴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그래프가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일어서며 마지막 독을 뱉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더 이상 우리 인생 방해하지 마시고 편히 가세요. 3개월이면 충분하잖아요. 더 버티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아, 그리고 혹시라도 듣고 계신다면 절대 깨어나지 마세요. 깨어나봤자 어머니한테도 불행이고 저희한테도 불행이에요. 그냥 이대로 조용히 가시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평생 김밥이나 말면서 모은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병원비로 다 없어질 텐데. 차라리 지금 돌아가시면 장례 비용이라도 남을 거예요.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리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미숙 씨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힘내시라고. 우리가 기다린다고. 미숙 씨가 들어왔을 때 은정의 심전도가 평소와 다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맥박이 갑자기 빨라지셨네요. 미숙 씨는 놀라서 은정을 살폈습니다. 은정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짐인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은가? 절망감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모르는 100억이라는 진실에 대한 아이러니함. 죽지 않겠어. 절대로. 깨어나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어. 그 순간 은정의 손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놀란 미숙 씨가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3개월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갑자기 운동신경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은정의 회복은 기적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엔 눈을 깜빡일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경악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3개월 동안 완전한 식물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런 속도로 회복되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서린의 잔혹한 속삭임이 역설적으로 은정의 생명력을 폭발시킨 것이었습니다. 죽으라는 말이 오히려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인생을 찾기 위해, 그리고 100억이라는 비밀을 어떻게 써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서린이 다녀간 그날 밤 은정의 손가락이 처음 움직인 후 병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숙 씨는 흥분해서 밤새 은정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 손 잡아보세요. 은정은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새끼손가락만 미세하게 떨렸지만 새벽이 되자 검지도 조금씩 구부릴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만의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치의가 회진을 왔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의사는 펠라이트로 은정의 눈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은정의 눈꺼풀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동공반사가 돌아왔어요. 이건 정말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속도입니다. 의사는 즉시 추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MRI, CT, 뇌파 검사. 모든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죽어가던 뇌세포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은정은 눈을 완전히 뜰 수 있었습니다. 처음 눈을 떴을 때 미숙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 보이세요? 미숙 씨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지만 아직 목 근육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신 들어? 아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설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호 오빠도 똑같이 생각해요. 정말일까? 은정은 아들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봐? 무서워.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실망, 서운함, 그리고 결심. 2주가 지나자 은정은 손을 완전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펜과 종이를 가져다 줬습니다. 어머님, 뭐라도 써보세요.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고, 마, 미숙 씨가 울먹였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제가 더 고맙죠. 어머님이 이렇게 회복하시다니. 은정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린, 며느님이요? 며느님 부르실까요? 은정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고개를 살짝 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밀. 미숙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설인이 했던 말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잔혹한 속삭임이 오히려 살아나게 한 원동력이었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은정은 상체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매일 와서 재활운동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속도로 회복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은정은 묵묵히 재활에 임했습니다. 다리 근육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되찾고 하나하나 잃었던 기능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불타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와 설인이 함께 병문안을 왔습니다. 설인은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회복하시다니 했습니다. 은정은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말도 할 수 있대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은정은 간신히 쉰 목소리를 냈습니다. 집 가고 싶어. 설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 더 계셔야죠. 하지만 은정은 단호했습니다. 집 갈 거야. 의사는 은정의 회복 속도를 보고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회복하신 건 강한 의지가 있으셨나 봅니다. 은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의지가 있었지. 진실을 밝히고 내 인생을 되찾겠다는 의지. 퇴원 전날 은정은 미숙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미숙 씨의 핸드폰으로 은정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법무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은정님, 정말 다행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퇴원하는 날 준호가 휠체어를 밀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좀 지내다가 엄마 집으로 가는 게 어때?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집,
갈 거야.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설인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했지만 은정은 단호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 집에 도착한 은정은 오랜만에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준호와 설인이 돌아가자마자 은정은 천천히 일어나 벽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숨겨둔 또 다른 비상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금고가 열리자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은정은 그것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은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정은 택시를 불러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법무사는 은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은정님 정말 살아 돌아오셨군요. 은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재산 정리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운 삶의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설인의 잔혹한 말이 촉발한 기적은 이제 은정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걸음은 느렸지만 지팡이의 의지에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직접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은정은 김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가게를 바라보며 은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선반 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곳에 커다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철컥 마이너스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12개, 주식 계좌 명세서, 은행 통장 20여 개, 금괴 보관 증서. 은정은 하나씩 꺼내 거실 탁자에 펼쳤습니다. 강남의 상가 건물 3채, 판교의 오피스텔 5채, 제주도의 펜션 2채. 부동산만 해도 시가 70억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량주 20억, 예금과 적금 10억. 정확히 계산하니 102억이었습니다. 은정은 통장을 하나씩 넘기며 지난 40년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던 날들. 아픈 것도 참고 쉬고 싶은 것도 참으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시간들. 다들 날 불쌍한 김밥집 할머니로만 봤겠지. 은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법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고 싶습니다. 재산 정리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어요.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한 은정은 모든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법무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은정님, 이게 다? 네,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입니다. 이제 정리하려고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신지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먼저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어려운 아이들 돕는 재단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최소한만 남기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도 작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저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제 재산을 제가 쓸 겁니다. 은정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했습니다. 제주도 펜션 하나를 팔고 싶은데요. 아, 은정님, 그 펜션이요?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15억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병원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은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혹시 보험금 같은 거 나온 거 있어? 병원비 정리해야 하는데. 준호의 목소리에서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은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그게 아니라 서린이가 걱정해서. 엄마 돈도 별로 없을 텐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 걱정 마. 다 해결했어. 은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VIP 상담실로 안내된 그녀를 보고 행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VIP라고? 옷차림 좀 봐. 은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계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좌들을 정리하려고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신분증 확인 후. 어머, 은정님, 저희 최고 VIP 고객이시네요. 상담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아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더 이상 불쌍한 김밥집 할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은정으로 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옷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옷 찾으세요? 편하고 품위 있는 옷이요. 제 나이에 맞는. 은정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본 은정은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굽었던 허리를 펴고 단정한 옷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점원의 칭찬에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여러 벌 살게요. 집에 돌아온 은정은 금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은정, 어린 준호,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 여보, 나 이제 나를 위해 살려고 해요. 당신도 이해해 주겠죠? 사진을 쓰다듬으며 은정은 속삭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주도 펜션이 팔렸다는 연락이었습니다. 16억에 계약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그 계획을 하나씩 실행할 때였습니다. 은정이 퇴원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동네 부동산 사장이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준호 씨,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제주도 펜션 팔고 또 뭘 사신다던데.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주도 펜션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 모르셨구나. 어머님이 제주도에 펜션 2채 갖고 계셨는데 하나를 16억에 파셨어요. 그리고 강남에 새 아파트 알아보신대요. 부동산 사장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준호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 엄마가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서린에게 황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엄마가 제주도에 펜션을 갖고 있다는데? 서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김밥집 하던 어머니가
무슨 펜션을 가져.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부동산 사장이 직접 본 거라는데. 다음 날 준호와 설이는 은정의 집을 찾았습니다. 은정은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서자 황급히 서류를 치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준호가 다가가려 하자 은정은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설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주도에 펜션 있으세요? 동네에 소문이 다 났던데요. 은정은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게 너희와 무슨 상관이니? 어머니, 가족인데 당연히 알아야죠. 그동안 숨기신 거예요? 설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정은 일어섰습니다. 그래, 있어. 펜션도 있고, 건물도 있고, 돈도 있어. 그런데 그게 뭐? 준호와 설인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은정은 단호했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그동안 병원비 걱정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돈이 있으면서 왜 숨기신 거예요? 은정은 설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병원비? 너희가 낸 병원비가 얼마나 되니? 처음 한 달 빼고는 다 내 보험금으로 처리했어. 그럼 더 이상한데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신 거예요? 설인이 소리쳤습니다. 은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개월 전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설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깟 푼돈 때문에 질질 끌지 말고 제발 좀 빨리 돌아가세요.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요. 이 말 내가 한 거 맞지? 준호가 놀라서 아내를 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은정이 계속했습니다. 다 들었어. 내가 식물인간이라고 의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다 들었어. 내가 내 귀에 대고 속삭인 모든 말들을. 설이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오해예요. 제가 그런 뜻으로. 오해? 내가 짐이니까 빨리 죽으라고 했는데? 은정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준호가 충격에 빠져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설인이가 정말 그런 말을? 그래. 내 아내가 그랬어. 그리고 너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했지. 차라리 하면서 말을 멈췄다고. 준호가 설인을 돌아봤습니다. 거짓말이지?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잖아. 설인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1,000만 원 있어. 이게 내가 너희에게 줄 마지막이야. 앞으로 내 재산에 대해 어떤 기대도 하지 마. 어머니, 설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가 순간 이성을 잃고 정말 죄송해요. 은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게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 아니, 너도 알았어. 그냥 모른 척 했을 뿐이지. 편했으니까. 은정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설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게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준호가 애원했습니다. 가족?
내가 죽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가족이야? 은정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정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재산 얘기하러 오지 마. 설인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100억이 넘는다는 게 정말이에요? 은정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준호와 설이는 멍하니 서 있다가 집을 나왔습니다. 거리에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100억? 100억이라니. 설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이 있었으면서 그 낡은 옷 입고 김밥이나 말면서 준호는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매일 병원비 걱정하고 끝이 안 보였잖아. 설인이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죽으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싸우며 걸었습니다. 평생 김밥만 말던 시어머니가 100억 자산가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설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말만 안 했어도 100억이 내 것이 될 수 있었는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와 설인이 찾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나니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은정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재단 설립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은정희망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김밥집에서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없었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은정은 80억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새벽부터 일해야 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을 위해서요. 은정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은정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부산의 작은 해안 마을, 파도 소리가 들리는 아담한 집을 구입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은정은 낡은 김밥집을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새 주인이 인테리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40년의 흔적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은정은 새 집 마당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짭짤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야 내 삶이 시작되는구나. 동네 사람들은 은정을 서울에서 온 할머니로만 알았습니다. 은정도 그게 좋았습니다. 더 이상 김밥집 아줌마도 100억 자산가도 아닌 그냥 은정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정은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조개 껍질을 줍고 모래성을 싸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가 할머니 김밥이 먹고 싶대요. 할머니 김밥 잘 만드세요? 은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김밥 잘 만들지. 내일 만들어줄게. 다음 날 은정은 오랜만에 김밥을 말았습니다. 이번엔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초대해 김밥 파티를 열었습니다. 와, 할머니 김밥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은정은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찾아뵙고 싶어요. 설인이랑 이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은정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너도 잘 지내라.
언젠가 시간이 지나 서로 상처가 아물면 그때 다시 만나자.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은정은 일주일에 2번 아이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김 위에 밥을 펴고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김밥 만드는 거 힘들지 않아요?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전엔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즐거워. 너희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행복하거든. 저녁이면 은정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옆에는 동네에서 사귄 친구 영숙이 함께 했습니다. 은정 씨, 서울에서 뭐 하셨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그냥 작은 식당을 했어요. 은정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가족은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죠. 은정의 목소리엔 더 이상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은정희망재단은 순조롭게 운영되었습니다. 매달 3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10개의 공부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은정은 가끔 서울에 올라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후원자 할머니다. 아이들이 은정을 반겼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네. 할머니 덕분에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보며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어느 날 은정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로 새 삶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손목이 아프도록 김밥을 말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가끔은 그때가 그립기도 하다. 그때의 나도 나였으니까. 준호가 가끔 안부를 묻는다.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다. 상처가 더 아물어야 한다. 서린과 이혼했다고 하니 안타깝지만 그것도 그들의 선택이다. 100억이라는 돈이 내게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돈이 아니라 용서하고 놓아주는 마음에서 왔다. 준호와 서린을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들에 대한 미련은 놓았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를 위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살 것이다. 김밥을 말던 손으로 이제는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은정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아닌 아침에 보는 일출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단 직원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장학금 수여식 있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은정은 옷장에서 단정한 정장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운동화와 색바랜 앞치마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은정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굽었던 허리도 이제는 꼿꼿했습니다. 은정아, 잘 살고 있구나.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은정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엔 바닷가에서 노을을 보며 차를 마실 것입니다. 김밥집에서 시작한 삶이 결국 은정을 가장 강하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힘이 되어줄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또 사연 속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될 선물이 될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